대법원 2024년 6월 7일자 2024 마 5496 결정.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 방법.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 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적극.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18-261-322 판결. 사건명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 등.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인하여 회사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주 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 명부의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주주 명부의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 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 명부의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 명부의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 명부의 기재 또는 명의 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그 주주 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을 하면 회사는 그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고 상법 제302조 제1항, 제420조의 5 제1항, 제425조 제1항 인수인이 죽음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상법 제303조,
제425조 제1항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인수인을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한다. 상법 제352조 제1항 이때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 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주식을 양수한 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 개설을 청구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 의무를 다하여 명의 개설을 하였다면 그 명의 개설에 따른 주주 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자의 명의 개설 청구에 따라 회사는 심사를 거쳐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한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 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증명하고 있는가 등 명의 개설 청구에 관한 형식적 작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 개설을 청구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 의무를 다하여 그에 따라 명의 개설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 개설에 따른 주주 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명의 개설에 따른 주주 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 개설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 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명의 개설에 따른 주주 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 개설 직전에 작성된 주주 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 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 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0타 258-893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의 의미 매각 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 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 및 이때 배당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 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 선택권과 우선 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에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란 일반적으로 매각 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 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해 부동산에서 동순위 채권에 안분되는 금액은 공동저당권에 우선 변제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에서 제외되고 이는 선순위 채권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동시 배당을 하는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분담은 먼저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동순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안분된 금액을 경매 대가로 삼아 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서 각 경매 대가에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3-304-568 판결 사건명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중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에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 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의 무효로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 이득의 대상, 매수 자금 및 명의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 신탁자와 매수 자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가름하여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해 명의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원칙적 유효.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 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 자금만을 부당 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가름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4다 210-783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 일시금의 액수 수급권자가 장해보상 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 일시금 상당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 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수급권자 및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은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 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 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 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 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애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애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장애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3. 피해 근로자인 갑이 완치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 등급 8급 상당의 장애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갑의 장애 등급이 6급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5급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갑의 선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 통지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장애보상 일시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 임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갑이 장애보상 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애보상 일시금은 보험급여 원부에 기재된 장애등급 5급의 적용 개시일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장애보상연금 지급이 개시된 시점에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장애보상 일시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4 213 157 판결 사건명 건물인도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의 구별 채권자가 소로서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적극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 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서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4 215 542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대항 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마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을 임차한 법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도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인수가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 및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지 여부. 적극.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인 경우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면책적 채무 인수는 병존적 채무 인수 또는 이행 인수와는 달리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므로 어떠한 인수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병존적 채무 인수 또는 이행 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보는 데에는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454조 참조.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한국전력공사가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을 주식회사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기간 중에 갑이 병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병이 매매 대금에서 위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인 한국전력공사와 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인수 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이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위 매매 계약 당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병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한국전력공사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을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병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4다 231 391 판결 사건명 청구 2 동시 이행 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 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집행 권한인 동시 이행 판결의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 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 권한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 권한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 이행 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 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6월 17일 선고 2020다 291 53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의미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 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 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4. 상호저축은행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한 9.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2, 제1호 및 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법적 성질, 단속 규정. 9. 상호저축은행법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9.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2,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2008년 10월 6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라 한다. 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9. 상호저축은행법 및 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의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규정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9. 상호저축은행법과 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비상장 회사 주식의 매입, 보유를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보장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또한 위 규정들을 효력 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주식 취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부인되어 주식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6월 20일 선고 2021타 299-594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국민연금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공단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헌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 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 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